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매한 언니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클레르 마랭의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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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란입니다. 지금은 돌봄 노동을 하고 있고요. 장애와 질병을 겪고 있는 아버지를 일상을 돕고 있습니다. 네. 네, 보라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이고요. 지금 대안학교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와. 분 모셨고요. 네, 이 클레르 마랭의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주에 지원님이 조금 얘기 못하신 거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급하게 끝냈거든요, 지난주에. 급 끝내가지고. 지난주에 얘기를 또 하면서 저도 정리된 게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자리라는 거를 옮기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든지 그거를 우리가 중립적으로 볼 수는 있겠다. 근데 우리가 조금 나를 세워서 보아야 하는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리에 이 챕터명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라는 챕터에 보면 지난주에 얘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제자리에 있으라는 명령은 보통 기성의 질서나 위계, 지배 권력을 뒤흔들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에게 쓰인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자리에 있으라고 명하는 까닭은 그를 부차적이고 비주류인 하위 장소에 가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제자리에 있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도 저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뭐 가족, 직장, 부부, 뭐 노동자 혹은 장애인, 퀴어 등등의 어떤 사회적인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그대로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저는 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 그쵸. 제자리에 있으라라고 이제 외부에서 올 때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사회가 또 겪기도 했고 실제로 뭐 그렇게 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제자리에 있으라라는 명령이 또 불손한 사람들, 제자리에 있을 수 없고 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또 불러오는 그런 것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1페이지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나는 목록에서 내 이름을 찾는다. 드디어 내 이름이 보인다. 나는 내가 목록에 있고 목록 중 일부이며 새 자리를 차지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일원일 수 있어서 안도한다. 그러나 거기 기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왜곡이 필요했을까? 어떠한 가식, 부자연스러운 연기, 책략이 필요했을까? 차라리 목록에 올릴 수 없는 존재가 되길 꿈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가 또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사회 안에 들어가고 사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제 자기를 깎아내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잘 되는 건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나를 어떤 왜곡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좀 하게 되고, 그게 나의 왜곡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왜곡들, 그래서 누구 타인에게 뭔가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게 또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권력으로 향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왜곡이라는 게 대상화 사물화라는 단어와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59페이지에 보면 이제 저자가 말하기에 흑인은 곤충학자가 곤충을 핀으로 꿰뚫는 것 같은 방식으로 고정된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세계도 없고 이렇게 사물화를 시키면 상호 인정의 공간도 없고 자기 주장의 가능성도 없는 누군가의 주류의 시선으로 이제 박제된 상태. 맞아요. 예, 그거를 계속 이제 해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동적인 그런 욕구.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 그 박제된 상태가 자기를 굉장히 파괴시키는 것일지라도 감수하고 깨나가려는 그런 생명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러네요. 참 그러니까 약간 고정된다라고 하는 게 약간 그 비유를 이렇게 곤충 그 표본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그렇게 뭔가 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주체, 내가 기존 사회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사람만을 이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피곤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줄을 막 벗어나고 이렇게 막 다 앉아 있어. 학교에서 왜 다 앉아 있었는데 막 갑자기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맞아. 선생님도 피곤해지고 이제 자로 가라고 하는데 우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뭔가 평이한 것들을 바라는. 그러고 보니까 학교에도 있으신 분이 보라님이어가지고 대표자 통제자 통제하는 사람. 질서를 자꾸 부여하려는 사람. 맞아요. 줄 세우기 자리로 가라. 조용히 해. 점수 매기기. 네. 약간 그런. 근데 그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네요. 재밌네요. 이런 게. 저도 되게 약간 주류까지는 아닌데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암묵적인 어떤 그런 거에 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막 내가 아무리 막 마음대로 사고 싶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어쨌든 뭔가 합의된 어떤 정도를 또 지키기 위해서 하는 또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내가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고 요거 선을 타는 것도 되게 고민이 돼요. 많이. 맞아요. 고민이 많이. 얼마만큼 할 건가 얘기를. 요것도 또 어떠세요? 두 분은? 아까 그 목록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목록에 없는 존재로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드는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도 그냥 그 상태에 머물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 좀 뒤쪽 챕터에 자리 옮김을 사유하기 라는 챕터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존재 혹은 제자리에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존재들이 계속해서 자리 옮김에 대한 추동을 느끼는 것은 결국에는 자리 안에 존재하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원동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들레즈를 빌어서 그 자리라는 것, 영토라는 것은 무엇보다 소리의 영역이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곳,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서 나는 자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를 위한 자리를 만들며 그것을 쟁취해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어쨌거나 좀 목록에서
빠지기는 잘 모르겠고 목록에 대한 검수를 하고 목록에 나 자신 혹은 내 동료의 이름을 기입하는 존재로 계속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자연은 퀴어하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은성님이랑 했던 얘기인데 은성님이랑 같이 유튜브를 촬영을 했었는데 그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퀴어 생태학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교수가 되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막 우리 박수치고 성공했다. 와 교수 됐다 이러면서 막 학교에서 인정받았어. 너무 좋다. 막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어떤 우리의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이 기입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구나 목록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고려해야 될 어떤 것들로 들어가길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네요. 계속 벗어날 순 없다.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는 거 혹은 존재를 기입한다는 게 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나 성취의 형태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꼭 교수가 되면 물론 좋겠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말을 선뜻 건네게 되고 퀴어 생태학을 하시는 분이 이제 교수 학계에 등장했다 이러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는 이야기를 가진 존재로 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안 언니들 유튜브에 소개해주신 유령연구라는 책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령이 되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대신 유령이 되는 존재들에 대해서 함께 탐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 존재를 세계의 질서 안에 기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입한다기보다는 재질서화하는 일을 해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집이 없는 존재들, 안정성이 없는 존재들을 집을 주자라는 방식보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좀 뭔가 이 질서에 침입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 회차에 이직에 대한 고민이 엄청 있는 상태로 이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나 좋은 직장을 가지자 뭐 좋은 나에게 좀 잘 맞는 일을 하자 이런 결론보다는 다양한 나라는 것을 조금 허용하자라는 식의 어떤 되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결론이기는 하지만 내가 허용되는 정체성으로 뭔가 탁월하고 성실하고 이런 나로만 존재하지 말고 그 다양한 취약성을 가진 때로는 아주 무능하기도 하고 어떤 실패하고 실수하는 존재인 나도 존재할 수 있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고민해보자 이런 결론을 저는 좀 스스로 내기는 했어요. 되게 좋은 얘기예요. 저 약간 그런 비슷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저한테 어떤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삶에 뭐 갈등일 수도 있고 뭐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뭔가 진짜 일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이걸 해결해야지 내가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안 해결하고 그냥 남겨둬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어떤 갈등들은 그냥 있는 채로 근데 이제 그 갈등이 뭐 정말 너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내 일상생활 하는데 그러면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런 해결해야 되겠지만 뭐 사실 뭐 잘 모르겠고 뭐 그러면 그냥 남겨두고 그런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일 수 약간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막 그리고 정희진 선생님 팟캐스트 듣다가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공감했던 게 그 삶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삶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어차피 해결이 안 되니까. 약간 자기를 그 삶의 문제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막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복잡한 일이 많은데 그걸 내가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막 뭔가 주체가 돼서 막 그렇게 하면 어차피 안 되고 괴롭기만 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실패와 실수들이 맞아요. 난무하는데 자유라는 게 최근에 다른 책에서 본 건데 어떤 목적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라는 문장을 그치. 읽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패와 실수를 어떤 의미라던가 어떤 가르침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귀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부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네, 수정님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그냥 두는 것도 어떤 맞아요. 방식의 자유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들렸냐면 저도 너무 공감이 가고 그게 일종의 거리 두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떤 챕터에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사실 이 책을 절반만 읽고 왔습니다. 뒤늦은 이해차의 고백. 다 그런 거죠.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막 열정적으로 읽다가 근데 인류학자의 태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객관적인 좀 더 이제 철학과 다른 참고 문헌의 인용문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자신의 위치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그 과정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막 소리 없는 아우성들 이런 것들을 언어화할 수 있는 그 태도. 그게 인류학자의 태도. 자기 자신, 자기 그치. 인생은 자신이 전문가잖아요. 자기 인생의 인류학자가 되는 거군요. 그쵸. 딱 그런 느낌이 저는 딱 와닿았었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한 거죠. 계속 흔들리고 계속 실패하고 진짜 끝 바닥까지 내려 쳐보고 이게 파도라는 비유도 단어가 나오는데 그 양극단의 그 사이에서 시차를 겪고 있는 그 어지러움을 느끼는 그 상태. 근데 그 상태를 언어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관점들이 필요한 거고 이게 고립된 곳에서는 안 된다. 혼자서. 그 독립된 개인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은 이제 그 지원 뒤에 안 읽었는데 지원이 얘기해줘서 급하게 잠깐 읽어봤어요. 페이지 190페이지. 제가 이런 연결짓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거기 보면 푸코가 얘기 나오는데요. 그는 친밀하고 정서적인 내적 공간이 아닌 외적 공간, 우리의 삶이 침식되는 공간, 우리를 갉아먹고 좀먹는 공간, 우리에게 흠집을 입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에 대해 연구하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조금 더 뒤로 보면 191페이지에 공간 배치들, 지리, 사회적, 정치적 상황, 이따금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도, 병원, 양로원 등 사회의 변두리에서 맞닥뜨리는 폭력, 일회적이지만은 않은 배치도의 위에 놓이게 하는 사회적이거나 가족적인 상징체계 등은 모두 제대로 정돈되지 못하고 뒤죽박죽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망할 수 있는 자리, 우리에게 마련되거나 봉헌되거나 금지된 공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며 이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글을 되게 어렸을 때 작가라는 꿈이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저는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화학 전공한 작가도 많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의외로 시인이 있더라고요. 그 화학자 중에 은근히 시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양자 물리학 연구하면서도 그
분자의 세계를 막 되게 아름다운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작가라는 거를 제가 꿈을 이룬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제 스스로는. 왜요? 책을 그렇게 많이 내셨으면서. 아니, 그거 공저예요. 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3권이야 4권이야 엄청 많은데. 근데 꼭 항상 불편한 부분부터 저는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정과 지연과 같이 썼던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에서는 제가 화학실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깨진 유리를 잘못 보관하는 바람에 청소 노동자가 손을 다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제가 가해자인 그 상황이 너무 그걸 가해자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실수. 실수인데 저는 그 사실 그게, 구조에서 나는 무고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질서에 일단은 수용을 하고 불편함을 못 느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조가 되게 엄청난 많은 하청 노동자와 노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노동 착취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안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그 숨겨진 노동자들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학교 일을 지금 쉬면서 정말 그토록 되고 싶지 않았던 무급 돌봄 노동자 무급 가사 노동자 제 진짜 엄마가 되기 싫었거든요. 엄마처럼 되기 싫고 그런데 돌보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 됐는데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집안에라는 공간에 갇혀서. 근데 그 집안의 공간이 계속 그 무질서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남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게 시간에 의해서 먹으면 치워야 되고. 근데 그걸 계속 질서를 만들고 다음 날에도 똑같이 반복하려면 저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닦아요. 그릇을 계속 닦고 계속 어딘가에서 식재를 채우고 뭐가 빠졌는지 생각하고 근데 그러니까 건망증이 생기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일정을 까먹는다든지 빼먹지. 아니면은 뭐 의사가 갑자기 온다는데 나는 못 가는 상황이 된다든지 진짜 중요한 서류를 놓친다든지 그 냉장고에 무슨 식재료가 있는지 생각하면 맞아. 그걸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왕국 없는 여왕에서 격하게 다뤄진다. 그래서 왕국 없는 여왕 챕터에서 네, 챕터에서 그 왕국 없는 여왕을 무슨 뭐였지? 되게 여기 나왔어. 66페이지. 식민화된 영토의 어머니. 나야. 내 얘기야. 아이들에게 놀이터. 내 얘기야 이거. 무해고치 쿠션이 되어주는 일. 침범당하는 몸이 되어서. 왜 너무 절절하게 너무 느껴져서 사실은 이 박죽된 이 상황을 사실은 시간을 두고 한 2-3개월을 저는 좀 그럴 기간에 되게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그 우울증의 기간이 되게 나쁜 기간은 아니었다 나한테. 맞아. 예. 그래서 이거를 언어화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되는 거죠. 혼자 있지 않게끔. 맞아. 증인도 필요하고 옆에서 다른 관점을 제공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되게 누군가는 더 많은 연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라도 자꾸 외면했던 그 연결을 복원하고자 아니면 다시 재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스타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되게 우리가 어떤 한 부분도 되게 인류학자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상도 그런 질서화되는 그 공간에서 뭘 자꾸 놓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안 읽었지만 급하게 읽고 생각해 주시 좋은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얘기고 하소연입니다. 아니 좋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 방송을 계속 하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게 나도 하소연을 여기서 방송에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제 책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 책을 가정에서 내 얘기를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서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추천드립니다. 팟캐스트 하는 거 좀 귀찮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소연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뭐 이렇게 나한테 하소연을 하잖아. 그래서 맞아. 어르신 방송을 하세요.
방송을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하소연인데 방송을 하면 뭔가 공식적인 게 되는 의미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종의 구술생회사 같은 약간 관점이네. 진짜. 그런 느낌이야. 나는 그러네. 그렇다고 생각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술자리에서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방송을 만드세요. 공적으로. 와서 방송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걸러지거든요. 자기의 어떤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됐고. 그거 되게 재밌다. 저는 방송을 삶이 무료하시면 방송을 하시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방송을 하십시오. 예. 물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예, 헛소리였고요. 진짜. 역시. 왜요? 깨알홍보. 네, 서대문 FM에 오셔서 하시면 되고 내면 언니들 출연하셔도 되고 어쨌든 저도 약간 그런 읽으면서 또 그 보라님 얘기해 주신 거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까먹었다. 지원님이 먼저 생각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예, 이 얘기 방송하세요 이 얘기하면서 까먹었어. 파급력이 너무 큰 얘기. 저는 보라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엄마의 자리에 안 가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살면서 본 어떤 것들, 계급적으로든 젠더적으로든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는데 자꾸 거기에 중력이 있는 것처럼 끌려가. 아니 나는 여기 안 있고 싶은데 근데 여기가 너의 제자리란다 이렇게 하면서 끌려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돌봄 노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아닌데 뭔가 하면서도 나 너무 지금 여자처럼 뭔가 여성적인 노동을 되게 헌신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검열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관계에서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좀 노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 동시에 또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안미옥 시인의 시 중에 뭐 이렇게 훼손에 대한 시가 있는데 우리는 자주 훼손 당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나도 힘들어 뭐 이런 식의 어떤 피해 감각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반복하게 되는 가해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성? 그러니까 그게 구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 헤로웨이가 생각났어. 헤로웨이 기자로. 헤로웨이가 그 계속 얘기하는 게 무고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것도 뭐 헤로웨이는 특히 동물과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여기서 무고할 수가 없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맞아. 특히 이제 뭐 그냥 그분은 이제 개의 이런 개를 기르고 중산층으로서 어떤 그런 취미를 개랑 하는 그 뭐지? 어질리티라는 취미를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글을 쓰고 약간 이런 그런 계급성까지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그 개에게도 약간의 어떤 동물에게도 특권화된 폭력을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무고하지 않음을 계속 생각하는 거 어느 정도는 이 책에 우리도 발을 담그고 어떤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까 보라님 말씀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사를 매년 할 때마다 반성문을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요? 네, 스스로.
그러니까 저도. 구조 자체가 되게 항상 서열을 이렇게 매겨야 되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를 할 때 애초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장애를 갖거나 아니면 계급적으로 너무 경제적인 계급이 너무 낮거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할 때 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들이대게 되면 자연적으로 유리한 학생과 유리하지 않은 학생들의 부류가 나뉘어지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가 에너지가 쏟게 되는가. 근데 그게 사실 전체적인 사회화라는 이 사회가 가장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인간상을 계속 재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돌봄에 되게 꽂혀서 재생산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다가 비재생산 계급 생산하지 않는 거. 비재생산 계급을 교차하며 이 기존의 질서를 그냥 막 교란하고 균열내는 이게 동시적이다. 그러면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 책 읽으면서 저는 되게 맞아. 계급 여기 클레르마랭이 그 얘기도 하는데 그 애니 아르노랑 우리가 또 같이 읽었던 랭스로드에 돌아가다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계급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계급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거를 마치 거기에 가지 않는 거 더 이상 뭐 아니로도 그쵸 거기 어머니에게 가지 않고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지 않고 뭐 랭스도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왜 문제인가 왜 그것을 어쨌든 그런 계급적인 우위가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들과 나의 차이를 생각하고 말하자면 그때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부모들은 자식에게 뭘 가르치고 지식을 주고 얘가 계급적으로 나아지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나와 계속 얘기하기를 바라고 나와 맞아. 얘기가 통하길 바란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완전 만날 수 없는 무엇인가처럼 되는 상황을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그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 더 꼬아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 그것이 계급이 달라지면 만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 속에도 그 계급적 우위가 있고 그걸 내면화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천대하는 것, 그들의 언어나 이런 걸 천대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뭐 반대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그걸 바라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을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최근에 저는 쇳돌이 되게 좋았던 게 이것도 모든 방송이 섞이는데 쇳돌이 좋아요.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런 말하기가 어쨌든 약간 뭐 그건 특성이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약간 공간적 분리를 크게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과 나의 일을 분리하지 않아서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그런 느낌으로 그런 무드로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좋다.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계급에 대해서도 뭔지 알 것 같아. 그 랭스로 되돌아가다를 읽으면 그 책의 그 서술의 쾌라고 해야 될까요? 그 탁월함은 노동계급과 지식인 계급의 그거를 굉장히 구분을 해놓고 그쵸,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왔을 때 그 경험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서술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절들 책에 클레르 마랭이 쓰고 있는 거는 계급 횡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정말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서사를 구성하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뒤섞인
채로 우리가 이미 있다는 것을 좀 봐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 저기에 있으니까 저런 사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레르마랭이 그래서 조금 차이가 그 언급한 아니로나랑 그분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디디에 리본과 약간 차이를 두는 부분이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조금 약간의 비판의식을 또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막 실제로 지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다 약간 그 계급이라는 그게 되게 희미해졌다기보다 약간 의미가 달라져가지고 되게 막 지식 우리 세대에 이제 배웠다고 막 대학 나왔다고 막 그런 세대가 또 아니니까 너무나 그게 그래가지고 좀 복잡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맞아. 그런 의미에서 좀 클레르마랭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또 그 부분에서 저도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계급 얘기할 때도. 조금 그 질문이 드는 게 하나 생겼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낙인을 찍어서 열등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비존재감을 준다는 거고 그게 나의 시간에 대한 주권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반시간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도 조금 얘기하는 거 중간에 길을 잃었는데 그런 공간과 시간이 굉장히 상호작용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시간이 내 것이다. 자기의 생존을 최소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의 시간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공간적인 권리를 또 주장을 해야 되고 또 시간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나만의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있어야 된다. 조금 그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까 계급적인 질서가 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그 시공간이 막 섞여버리는 거죠. 한 공간인데 이게 광케이블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으로 빠르게 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는 노동 유연화도 되어 있고 그게 사실은 직장의 안정성도 떨어지게 되고 이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AI가 들어오는 그 기술 자체도 그 시간의 단축을 굉장히 앞당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게 사실 그런 고도의 기술의 발전보다도 저는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데이터 센터나 AI를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을 추출한 거를 한꺼번에 돌려야 되잖아요. 그 서버들을. 근데 그때 쓰는 에너지 어디에서 오느냐. 그걸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식민화를 시키는 거죠. 어딘가에서 그 추출해가지고 가족을 쉽게 끌어다 쓰고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살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미 살고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냥 5대 메가 프로젝트인가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터전이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의존하는 비인간 생물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냥 인간에서의 그런 경제적 계급, 지식적 계급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과 비인간에 있는 우리 계급적인 위계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자원을 마치 무상 자원인 것처럼 누가 추출해서 쓰는가 그러니까 그 공짜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그래서 물이 충분하다고 계속 그러는데 어디 물이 충분한지 난 진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좀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 물을 끌었음으로 해서 안 그래도 지역은 물 부족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 마실 물은 어떻게 할 거며 농사는 어떻게 할 거며 이걸 하나도 생각 안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지. 그런 생각에 약간 사로잡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으로만 얘기할 수 없고 이게 되게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들, 그치.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 소리의 영역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저는 좀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또 얘기하니까 또 AI. 저는 약간 요새 시간을 빨리 쓰는 거를 조금 지양하고 해야겠다. 나라도 뭐가 빨리빨리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나라도 느리게 반대로 가보려는 반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AI도 가능하면 안 궁금해라고 생각해. 궁금하잖아. 알고 싶잖아라고 생각하려고 물론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죠. 쓸데없는 거 안 물어보고 내 친구들도 그렇게 쓸데없는 대화를 하고 막 그러시니까 이게 쓸데없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약간 그러니까 일상 대화를 이제 그 AI와 하잖아요. 사람들이 연애도 하고 그런다고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인간적인 대화 갑자기 생각나네. 인간적인 대화. 그러니까 인간과는 대화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AI는 되게 무조건 공감을 해주잖아요.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거에 약간 속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상세계에서는 그렇게 그러지 않거든.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지시를 해주고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좀 더 감정적으로든지 관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뭐 상담을 한다거나 연애적인 관계를 맺는다거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이 없고 그렇구나 그냥 그거. 근데 수많은 직장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선생님들끼리 갈등이 있잖아요. 동교과로서의 그 굉장히 어려움, 시험 문제 출제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시도 관련해서 이제 각자의 관점이 다르고. 근데 이게 말로 부딪히긴 너무 힘든 거예요. 부딪히면 이제 매일 봐야 되는 사이고 다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따로 해결을 하는 거지. 자기만의 정리를 하는. 그러니까 약간 손절 사회와도 좀 연결되는 전 있진 않았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부딪히기 힘들 때 그렇게 부드럽게 하거나 아니면 얘기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참 부딪히는 걸 하죠. 힘들고 실제로 힘든데 사실 근데 그거를 또 넘어서지 않고 하면은 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상이 너무 힘들어져서 저 같은 경우는 팍팍해지고 맞아. 참 우리가 너무 그런 감각이 되게 많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렇게 실제로 만나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런 생각은 좀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막 온라인 책 모임 하는데 북클럽이 미래다 막 누가 막 그래가지고 뭐랬지? 뭐 책 모임 북클럽이 우리의 미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통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가? 그만큼 일상적인 대화가 그쵸. 스몰 토크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네요. 이게 SNS가 굉장히 좀 되게 많은 일상 대화나 소통 방식을 다 바꿔버리니까 맞아요. 사실 학교 안에서도 보면은 그런 SNS가 화근이 돼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폭력적인 것들도 경험하고 오해가 생기고 근데 그 오해를 그냥 폭력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호작용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제도적으로 또 해결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러니까 맞아. 요새 그 학교 폭력 서사
하다가 되게 드라마에서 막 참교육, 참교육에서 교권 보호국으로 해결하는 막 이런. 때려. 근데 그게 이놈들 하면서 내 이놈들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김부장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요새 그런 게 많아, 그렇죠. 그래서 그치 약간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서사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그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이라는 책을 조금 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 사회가 갈등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기술적인 거라든지 뭐 인프라 같은 거라든지 발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난감한 것들을 다 병처럼 취급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극복하거나 회복시켜야 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병인 것처럼 계속 하는 게 진단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보는 게 뭐 우울증, 뭐 ADHD, 자폐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명이 엄청나게 많이 유통되고 사람들이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얘기하기보다 나 우울증이야, 나 ADHD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실제로 엄청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게 감각적으로 동의가 되기는 하는데, 선절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이를테면 ADHD야 뭐 우울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런 감각이 비슷하게 이제 약간 있는 것 같네요. 다른 책들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막 피곤하긴 하지. 피곤하죠. 피곤하고 복잡하고 짜증나고 아우 또 가서 또 저는 이제 가서 또 그 얘기 해야 되는 또 막 이러면서 막 만나기 전부터 막 만나기 한 이틀 전부터 짜증나 어떻게 만나지. 근데 재밌는 경험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도 사람이 할 수 있구나,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고 반대로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손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손절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얘기해서 풀리면 이제 뭐 같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싫다 좋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 견딜 수 있는 이유, 내가 그 갈등과 그 되게 안에서 속 끓는 거를 견딜 이유를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서 발견을 하면 그 관계가 이어져 나가는 거고, 근데 그게 꼭 상호작용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어떠한 내가 보지 못한 부분, 그 사람 생애 전 과정에서 그 겪었던 그런 결핍, 이게 사회적인 거나 역사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는 그 디디에 리봉의 어머님을 이해하는 그 과정들, 이해라기보다 어머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관심 있어 하고 그 유령 연구에서도 이제 어머니를 조현병인 어머니를 이제 그냥 병명으로만 보지 않는. 근데 요즘은 너무 진단이 빨라지죠. 아동 시기부터. 맞아.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게 두려울 수밖에 충분히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돌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개인적인 가족,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 너무 모든 게 다 제도가 질서가 잡혀 있으니까 개인이 다 감당하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학교 안에서는 정말 그 장애 학생의 부모님과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도가 너무 장애 학생을 이제 그냥 비존재 취급하는 그런 공간이고 제도이다 보니까 성적 처리부터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당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맞아.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혼자서 많은 학생을 이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또 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관을 유지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불편함과 이 되게 속 시끄러운 거 포기하고 싶은 이 마음. 근데 1년 뒤에 오는 거죠. 그게 뒤늦게. 그땐 내가 반성을 하면 그리고 완성하는 왜 통합학교 교사는 왜 우리 학년밖에 나밖에 없지? 그치. 그게 내 탓이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든 거지. 나한테 개인에게 전가하니까 사회가. 맞아요. 왜 통합학교 교사도 되게 혼자 특수교사분들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자 그 노동을 맞아. 질서를 계속 유지시키는 그 소진된 노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정말 사실 너무나 그 자리를 안 보이게 만든 구조 탓인 거고 근데 이거 개인 대 개인으로 계속 갈등하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창교육에서 말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자꾸 이게 뭔가 해결 방식, 해결사 그러니까 있을 것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해결사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요즘 그래서 해결사들 막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백종원 강영욱 이런 사람들이 약간 각광 그런 약간 전문가들이 리더화되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구조가 없으니까 계속 개인을 좀 개조해서 좋은 인간형 순종적인 인간형 질서를 따르고 약간 매뉴얼을 잘 숙지한 인간을 계속 만드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게 되네요. 네,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어. 오늘 방송 참 되게 신기하게 질문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그냥 끝날 때가 되었고요. 한마디씩 또 해주시죠. 네, 지원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이번에? 네.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생각이 많이 확장된 것 같고 또 생각 옮기기를 해본 것 같아요. 뭔가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걸 강요받는 거는 약간 하나의 정체성 혹은 하나의 위치성에 가두어지기를 강요받는 것 같은데 단절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꿈꾼다는 거는 막 이렇게 주체성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응하고 응답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연결을 막 발명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연결들을 재조명하고 회복시키는 일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길 용기라는 거는 뭘까를 질문을 해봤을 때는 꼭 저기에 가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소외감도 들고 외로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불안의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자리 옮기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보라님 어떠셨어요? 참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아니에 르노의 진정한 장소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내키면 조금 있고 그냥 다시 집어넣거든요. 그 책 제목에 이끌려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치. 저는 항상 그 집이라는 장소가 저를 되게 죽이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드 엔딩.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 다시 돌아갔다. 냉수로 집으로 돌아갔다. 되돌아가고 또 여러 번 뛰쳐나갔는데 또 다시 다음날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또 발견하고. 맞아요. 근데 아까 지연님이 말씀하신 그 재조명. 그 재조명이라는 게 어쩌면은 되게
어둠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저는 빛이 없는 희망이 없는 공간처럼 보였는데 그 어둠이 어쩌면 그늘 가려진 부분이고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잖아요. 잠시 쉬고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막 거울로 막 이렇게 빛을 비춰줘. 그 틈새에 빛이네 이러면서 저거 빛 좀 보러 가볼까? 가보면 또 다른 그늘이 나타나고 근데 거기에서 또 약간 연결되고 약간 버섯들의 그 군집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고 막 포자로 퍼뜨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가덕도에 그 100년 넘는 그 자생 동백 군락에 갔다 왔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나게 높게 우거지고 그 그늘이 되게 무서운 게 아니라 모기 엄청 많거든요. 근데 모기가 많은데도 모기가 엄청 많았다. 네. 저도 많이 몰랐어요. 근데 그 약간 그 이렇게 새어드는 빛의 그 춤들 진짜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 원령공주에 나온 그 숲 있잖아요. 약간 그 숲? 그런 토토로의 숲? 그 신비의 숲 그런 느낌 들었는데 아무튼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걸 가덕도 얘기로 배우셨습니다. 가덕도 얘기로 마무리하셨고요. 여러분 가덕도 여유가 되면 좀 꼭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름다운 곳들이 많겠지만 저도 최근에 가덕도 갔다 와가지고 근데 내가 촬영한 걸 봤는데 내가 계속 헉헉대고 있어. 그 산이 약간 가파르거든요. 가덕도 그 산에 올라가는데 이러면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고요. 네, 어쨌든 그레르 활행의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늘 지난주부터 2주에 걸쳐서 같이 얘기했고요. 또 재미있는 얘기 나눠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재밌게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자평을 해보면서 네, 마지막으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저는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